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 중국이 다시 경제를 재개하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막상 지금 리오프닝 했는데 중국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 이제 최악의 상황은 아직도 아니거든요. 아직도 아니다. 네, 아직도 아니다. 그 고금리의 통화 긴축이 길어지면 지금 낙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선행 지수가 덜 왔을까? 네, 오늘 모신 분은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전 단장이셨죠. 그리고 한양대 경영대 교수이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금 시장 오늘 좀 오랜만에 어제에 이어서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까지 올라오던 상승 추세가 꺾이고 뭔가 이제 하락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가?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단 모양으로 보면 좀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제도 외국인들이 뭐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도 한 1조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많이 매물이 나왔었고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앞에서 몇 천억 정도 거의 5천억 가까이 그렇죠. 5천억 가까이 팔았죠. 매도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그걸 주도했던 그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로 돌아선 거는 명확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키가 오늘 저녁이죠. 이제 오늘 저녁에 고용 데이터가 나올 텐데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 이제 그런 게.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제도 약간 그 고용 데이터 같은 게 ADP에서 발표가 됐는데 1월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양도 있다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후에 오후에 엄청 밀렸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뭐 금융회사 한 곳이 조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과정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공포들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금리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지나가서 그게 혹시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레딧 크런치, 뭐 신용 위기나 금융 위기 쪽으로 전이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고용 데이터 이후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금 더 약세로 가고 뭐 그 다음에 3월 달에 금리가 한 50bp 인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시장은 뭐 약세로 확실히 돌아왔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다시 좀 그 고용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반등해 주면 뭐 그 조정 일시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쨌든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과열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으로 보면 코스닥 그쪽은 조금 과열의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뭐 2차 전지 주식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최근에 M&A가 걸려 있는 몇 개의 주식들이 약간 오버슈팅하는 면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오늘 만약에 고용 데이터 그렇죠. 네. 오늘 저녁 뭐 내일 새벽 이렇게 나오는 고용 데이터에 의해서 미국 시장의 반응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또 어떻게 나오든 또 사람은 또 희망을 못 버리는 존재다 보니까 다음 주 또 CPI 발표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로 또 뭔가 이전을 시키면서 또 기대감이 됐든 혹은 걱정이 됐든 이게 또 이전이 되지 않을까 전이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제 컨센을 보면은 고용 데이터는 뭐 1월 달이 워낙 세게 나왔으니까요. 조금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20만 명 내외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CPI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서비스 물가인데 그렇죠. 그쪽이 뭐 1월, 2월 고용이 강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임금 데이터도 강했고 그렇다고 하면 개인들의 소득이 별로 안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소비가 여전히 탄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 물가가 별로 안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럼 그걸 다시 좀 부담스럽게 느끼겠죠.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은 FOMC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고용 데이터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 주에 물가 데이터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잖아요. 많이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밸류에이션이 보면은 뭐 히스토리컬에서 제일 높은 밸류에이션 근처에 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 어제 특이했던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변동성 지수 빅스가 계속 떨어져서 20 이하에서 굉장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컴플레이션트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뭐 편안하고 이랬었는데 어제 그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한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은 돼요. 네. 하긴 그 공포지수, 탐욕지수 그것도 그렇죠. 계속해서 그리드 쪽에 네, 있다가 네, 아니면 뭐 중립적인 네. 그런 거 있다가 오늘 아마 최초로 이렇게 그렇죠. 돌렸어요. 공포 쪽으로 좀 내려갔다고 그런 네.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상황은 네.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나 시스템 위기, 그렇죠. 금융의 네. 그래서 그 SVB 은행인가요? 그렇죠. 그게 뭐 증자를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맞습니다. 이게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가다 보면은 결국 자금이 그러니까 신용이 네. 약한 곳서부터 뭔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가 그럴 이게 수 있죠. 그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다음에 그렇죠. 국가든 그렇죠. 이게 걱정인데 이거의 시작점이 아니냐 이런 네.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죠. 근데 이제 작은 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작년에 그 부동산 PEF 문제가 확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대형 증권회사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자체 신용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형 증권사들이 지금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조금씩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어제는 보면 뭐 대형은행들도 다 빠졌는데 뭐 대형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개연성이 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세계 경제, 그러니까 금융도 약간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불안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수출이 자꾸 네, 줄어드는 어렵죠. 그리고 뭐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적자인 거 맞습니다.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 자체에 뭐 IMF에서도 다른 데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우리만 네. 떨어뜨리고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인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걱정할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뭐 얼마 전에 보면 반도체 주식들이 또 많이 기대감으로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때도 여기 방송에 나와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반도체 가격은 지금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뭐 반도체, 뭐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적자가 아마 크게 날 거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 부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뭐 5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다시 경제를 재개하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막상 지금 리오프닝 했는데 중국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또 거기에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수출 규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가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지금 미국이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다시 이제 리쇼어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 절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미국에 가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거죠. 미국 정부로부터. 그러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걸 지켜라.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안 클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많아서 뭐 철강주도 오르고 화학주도 오르고 그랬는데
뭐 일부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 활동하니까 분명히 그 효과가 있긴 할 텐데 결국 중국도 자기네 물건들을 어딘가에 수출하잖아요. 그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또 하나가 유럽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세계화 시대, 서로 사이가 좋고 글로벌 분업이 돼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좋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이후에 계속되는 게 더군다나 그게 가속화된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가 이렇게 분절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경제는 사실 그거에 의해서 부정적 효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무역 이론이라는 게 내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각자 해서 바꾸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윈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도 좋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과정에서 전 세계가 동반 성장했던 하나의 큰 축인데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분절화되니까 정치에 의해서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 그 중간에 껴서 굉장히 어렵고 제가 보기엔 또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한미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현재 보수 정권하에서. 그거는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도움이 분명히 될 텐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또 우리한테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사드 때문에 사실 중국에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엄청 들어와서 잘 팔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리고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모든 우리가 과거에 맺는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 컸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사드 이후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막혀버리고 또 국민적인 감정들도 서로 대립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제에서 아직까지 수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죠. 네. 지금 더군다나 그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이제 네. 미국에서 내놓은 것들이 이거는 또 어이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일본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한 15년에 걸쳐서 그냥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 시작이 되고 인텔이라든가 퀄컴 같은 그 아니 저 마이크론 같은 미국 회사를 키우기 위한 이게 큰 그림의 시작 아니냐 그렇게까지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한국의 돈과 기술과 이거 가지고 거다 짓고 그쪽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갖추고 또 인력까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세부 조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10년간 뭐 투자 금지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까지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한국을 겨냥해서 만든 법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그건 있어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그거 약간 빼딱한 시각인 것 같고. 왜냐면 뭐 미국이 한국을 굳이 겨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반도체라고 하는 게 결국 보니까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하나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처럼 군사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군사적으로 물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하고 중국이 총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제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미국이 반도체를 자꾸 내재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중국은 계속 눌러서 못 따라오게 만드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끼어서 좀 곤혹스러운 거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가 좀 백척간도 위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냐. 아주 힘든. 거기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CRMA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는 거기다도 장사하려면 그쪽에다도 또 투자해야 되고 뭐 그게 경제성이라든가 생산성 같은 거는 완전히 좀 힘들어지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니 기업은 그래도 그 현지화하면서 거기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익을 내면 되죠. 이익을 낼 수는 있죠. 그래서 그렇게는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운 거죠. 왜냐면- 여기 일자리가 다 바깥으로 그렇죠.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게 하나는 뭐 일단 고용의 공급이 적은 거죠. 뭐 이민 정책이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노동 시장에서 나간 문제, 또 고령화 문제, 뭐 이렇게 리타이어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이런 노동의 공급의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계속 미국에서 공장을 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좋죠, 경제적으로. 전 그렇죠. 세계에서 막 돈을 네, 투자하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공장을 지면 여기서 많이 취직 자리가 생기는데 공장을 유럽에도 갖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현재 들어와서 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2차 전지는 이제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렵죠. 근데 이 생산성 문제에서 네.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우리가 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전체 우리 수출 물량이 한 7%밖에 안 되고 중국에 서 수입하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은 뭐 41, 2%, 그다음에 홍콩도 한 20%. 네. 그러니까 합치면은 사실 중국이 60% 그렇죠. 판매하는 시장인데 그렇죠.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왜냐면 이게- 약소국에 예,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따로 놀지 않잖아요. 정치와 경제 같이 묶어서 돌아가는데 현재 특히 이제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훨씬 더 한미 동맹을 중시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우리 반도체 지원 전혀 안 받을게, 안 받고 대신에 우리 중국에 제대로 투자할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정경분리를 선언해야 된다.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예. 자,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기업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죠. 그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삐집고서 뭔가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네. 그 뭐 재고 증가니 뭐 적자가 몇 조가 나오느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런 펀더멘털까지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투자를 해야 되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1월 달인가도 나와서 반도체는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이제 한참 반도체는 미리 사는 거다, 제일 안 좋을 때 사는 거다 이런 얘기해서 꽤 올라갔잖아요, 주가 네. 그때.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7만 5천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갈 때였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뭐 아직까지 이제 최악의 상황은 아직도 아니거든요. 아직도 아니다. 네, 아직도 아니다. 지금도 보면 그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같은 걸 보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인텔 그 낸드 공장을 10종 가지고 샀잖아요. 네. 그거 완전 독박 쓴 거죠. 그렇잖아요. 인텔은 잘 빠진 거죠. 예? 근데 앞으로 거기에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계속 투자도 하고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데 미국에서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미리 좀 예상을 했을까요, 인텔에서? 저는 했다고 봐요. 네. 했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철수 빨리 해야 된다.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도 이렇게 보면 무언가 중요한 이벤트가 생길 때 보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뭐 매수 매도하는 게 미리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기는 그 이너서클 안에서 정보 교환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뭐 정책이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것들을 기업에서도 알 수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로비스트가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관 업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반도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게 뭐 우리 전체 증시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관련 산업들이.
증시에. 이렇게 뭔가 불길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고 네. 주식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이 뭐 1, 2월 달에 오르긴 했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별로 못 올랐어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갔었고 심지어 일본 증시만 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니케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 거의 고점 근처에 갔고 뭐 홍콩이나 중국도 바닥에서 50%씩 오르고 했는데 저희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 2150인가에서 한 2500 근처 갔다가 지금 2400이니까 뭐 못 올랐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못 오르는 이유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반영이 이미 된 거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좀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아니면 더 제가 안 좋아질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제 뭐 이번 주 뭐 지나갔고 다음 주 해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 미국의 고용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뭐 연준의 스탠스가 며칠 전에 파월이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하원에 나와서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난번에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그때는 시장에 생각할 때 그때 파월 의장이 나와서 그때 시장이 워낙 뭐 많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팽창되니까 그때는 좀 눌러주기를 원했는데 뜬금없이 나와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불을 한 번 더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뜨거워 해갖고 또 뭐 세게 얘기하고 그래서 점점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연준에 맞선다고 하잖아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연준이 그 어떤 시장을 이렇게 리드하는 역할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고용 데이터 그다음에 물가 이런 거 나오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강해질 것 같다. 아니면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하는 걸 가름마가 좀 타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따라 움직일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그거잖아요. 3월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났다. 그렇죠. 금리 인상 뭐 하더라도 뭐 한 번 더 남아 있을 텐데 25bp 하고 뭐 5월 달에 25bp 하고 그래도 뭐 대충 이제 통화견축은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올라왔는데 지금은 아니네. 물가도 너무 높고 고용도 너무 강하니까 야 이거 뭐 그게 아니고 더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조금 더 이 긴축 스탠스가 길어진다 그러면은 뭐 이머징 시장은 안 좋다고 봐야죠.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그리고 대비하는 근데 저는 생각에 그러니까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근거가 이제 좀 지나가면 경기 선행 지수가 턴할 거다. 이제 바닥에서 약간 미국 쪽이 플랫해지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선 건 아닌데 돌아설 거라고 예측한다 이런 건데 글쎄요. 지금 만약에 중국이 이제 경제 재개를 했는데 그 경제 재개의 강도가 약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통화 긴축이 좀 더 길어지면 지금 어제 나타났던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크레딧 쪽에서 문제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고금리의 통화 긴축이 길어지면 시차를 두고선 경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낙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았을까?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뭐 당장 이렇게 크레딧 이슈가 터지면 그 경기 선행 지수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스프레드일 텐데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것도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도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등등해서 하여간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쪽의 그 방향성 확인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